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성관이고요. 이게 제가 다윈과의 산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밤에 하는 산책이라 이게 무슨 산책 같지가 않고 어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인문 강좌인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은 인문학보다는 생물학, 자연과학 이런 쪽에 훨씬 더 이런 사람인데 금요인문 강좌에서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인문학이나 어떤 학문 분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있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한테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하면은 그냥 하고 그런 식이라서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다 다를 텐데 대체로 말하면은 고전 사상이랄까 그런 점에서 주로 하게 될 거예요. 또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게 정말 맞는 거라면 왜 몇천 년 동안 그런 생각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으며 다윈이 나오면서 확 완전히 이렇게 진화론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현대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콜럼버스의 달걀이나 이런 것처럼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쭉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론을 한번 거부하고 나면 쭉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론에 의심을 품는다고 해서 갑자기 진화론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게 물론 아주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점점 보시겠지만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론 처음엔 반대했지만 처음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다윈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 참 신기하죠. 점점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전문학자들은 거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과학사에서는 워낙 간략하게 다루다 보니까 마치 이제 다윈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다윈의 생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론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까 어떤 분이 마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인간은 진화론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진화해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서 사유하는 것, 그게 저는 다윈의 사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조건을 넘어서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저만이 아니라 막스를 연구하는 사람도 프로이트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든 다 그 사람은 위대하고 막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다윈도 마찬가지일 거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별로 접한 일이 없으시다면 거기 제가 오늘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거기 세 번째 장부터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산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그냥 안 읽고 오셔도 되고 읽고 오셔도 좋고요. 그 산책에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산책을 막 준비하는 산책이라는 건 노동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걸 좀 산책처럼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강의안도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생각들을 그냥 쭉 썼고 그 강의하다 보면 그냥 또 가는 대로 그냥 갈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윈이나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이쪽이 재밌고 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는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책 소개도 앞으로 많이 해드릴 텐데 그 중에 자신한테 이렇게 좀 꽂히는 책이 있으면
그거부터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뭐 거기 제일 첫 번째 페이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러니까 이 유인물로는 세 번째 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자료로서 제가 붙인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이거 제목을 먼지의 춤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왜 그렇게 붙였는지 잠깐 읽어볼게요. 어느 과학자, 아마 카프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사람이 해변을 거닐다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환영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이 우주의, 이 지구의 모든 분자들이 거기에서 막 춤추는 거를 봐요. 이제 과학자니까. 저 분자들의 춤. 마치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시바 신이 춤추는 듯한 그런 걸 보는 대목이 그게 그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느꼈어요. 언제 한번 바다를 걷거나 그럴 때 그런 거 느끼실 수 있나 한번 오랫동안 봐보세요. 바다를. 정말 그 수많은 입자들이 막 춤추는 게 느껴질지. 근데 저 개인은 이렇게 고궁이나 이렇게 담벼락을 거닐다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들이. 담이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저게 혹시 뿌리가 아닐까? 아닐까라기보다도 뿌리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사실 실제 나무를 완전히 파가지고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밑에 뿌리 있고. 그래서 땅 속에 사는 애들이 보는 풍경이 바로 저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별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종종 들어요. 그럴 때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나 그럴 때는 정말 이 물속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스팔트를 걸을 때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보통 아스팔트 하면 이제 인공물, 삭막한 도시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에 몇 억 년 전,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의 시체잖아요. 그 흔적. 그래서 돌과 생명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고 사실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배우는 얘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돌 같은 데서 이렇게 우주가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언제쯤부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바다라든가 육상 혹은 공중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습도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습도 차이잖아요. 습도가 조금 높으냐 낮으냐 아주 희박한 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산에 가면 이렇게 우연히 아무도 없을 때가 물론 어디 있겠지만 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이렇게 보면은 몇 천만 년 전의 풍경도 똑같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바위와 나무와 물론 이제 식물이라는 것도 영원한 건 아니어서 몇 억 년 전에나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냥 몇 천만 년 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런 패턴이 계속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더 이렇게 좀 구체화하고 더 밀고 나가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고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제가 이 시계 대신 이 핸드폰을 켜놨더니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최근에 재밌는 시계를 어떤 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런 시계가 있더라고요. 예쁘죠? 여기다 넣고 해야겠다. 아이고. 네. 이제 이런 좀 몽롱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 거는 제목은 유명하고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이 비그로 항해기라는 얇지 않은 책인데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책의 맨 거의 한 두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거기다 옮겨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먼지를 수집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공기는 대개 얇게 흐렸다. 손에 집히지 않는 작은 먼지들 때문이다. 이 먼지들 때문에 기상 측정 장치도 약간 손상되었다. 아침에 돛대 끝에 있는 풍향계 날개 그물로 걸은 고운 갈색 먼지 한 봉지를 모았다. 에렌베르그 교수는 이 먼지의 대부분이 규질 보호막이 있는 적충류와 식물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내가 그에게 보낸 5봉지에서도 최소한 67종의 생물체가 확인되었다. 먼지는 갑판을 온통 더럽히고 사람들 눈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 선박들은 먼지에 가려 시야가 나빠지고 좌초하기도 한다. 육지에서 5km 떨어진 배에서 채집한 먼지 속에 아주 작은 암석 조각이 있는 걸 발견하고 놀랐다. 그러고 나니 가볍고 작은 씨앗들이 멀리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었다. 이 비그로 항아리라는 책은 아주 이런 인상적인 대목으로 시작하는데 먼지들을 채집해서 그 속에 이제 가든 생물체들과 돌과 막 심지어 금속 조각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위에는 무슨 생물들이 다니는지, 무슨 입자들이 다니는지를 이렇게 무슨 주머니 같은 게 있어갖고 일정한 고도에 달하면 이게 탁 닫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중 한 1000m 위에서 딱 닫히면은 거기에 주로 어떤 그 식물 포자라든가 이런 게 다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이때는 이제 풍향계 같은 데다가 뭘 달아놓고 이렇게 걸렀었나 봐요. 이 대목이 아까 앞에서 말한 이런저런 얘기들하고 좀 관련해 보면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새라든가 이런 생물만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온갖 먼지들보다 큰 생물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구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랄까? 혹은 전 지구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왜냐하면 얘네들은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국경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다윈도 뭐 죽어서 이제 먼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뭐 끝날 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먼지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 농도의 차이로 만약 크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굉장히 멋있을 줄 알고 했는데 별로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주로 이제 앞으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편지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윈의 삶에는 2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물론 다윈은 편지를 거의 몇만 통? 하여튼 굉장히 많이 썼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윈의 일생을 결정지은 2번의 편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2번째 편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1858년 6월 18일로 거의 추정이 되는 날인데요. 이때 이제 어떤 월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중요하니까 이름을 써놓을까요?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예, 이 사람이 제 서서 해도 안 불편하신가요? 좀 고개 예. 이 사람이 편지를 1858년이면 언제냐면은 다윈이 180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09년이 되면요. 근데 다윈보다 14살인가 뭐 적은 이 월레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딱 보냈어요. 근데 다윈이 그걸 보고 굉장히 전 일생이 뒤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편지에 논문이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변종이 원래 타입, 원래 유형에서 무제한 멀어지는 경향에 관하여 라는 짧은 논문이 있었고 다윈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요 전후로 해서 다윈이 아주 사랑하던 자식이 다윈이 총 10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3명이 죽거든요. 그중에 요 직전에 어떤 애가 죽고 또 어떤 애는 무슨 심한 병을 앓아가지고 막 중내산에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딱 받고서 거의 이제 실신하다시피 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친했던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페이지인가? 여기 저는 이렇게 놀라운 일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842년에 작성해 놓은 논문의 스케치를 이 월리스가 보았다 해도 이렇게 잘 요약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가 쓴 용어는 이제 제가 쓴 챕터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받은 시점이 1858년인데 다윈이 기억하는 거는 1842년이니까 몇 년이죠? 16년. 거의 16년 전에 자기가 무슨 노트를 해놨는데 그거랑 똑같다.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면 뭐 여차저차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이 시대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1809년생인데 1858년에 지금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2년에 자기가 무슨 뭐 요약문을 써놨는데 이게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반, 정확히 1년 반 뒤에 우리가 아는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윈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지금 2009년에 200주년이 되고 요게 59년에 나왔으니까 150주년. 그래서 지금 막 다윈 산업이 이제 앞으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막 뭐 이것저것 막 연구 발표되고 뭐 그래요. 제가 홈페이지도 올렸지만 다윈의 거의 모든 저작을 다 인터넷에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잠시 요 다윈이 어떤 시대 사람인지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해서 볼까요? 이 링컨 있잖아요, 링컨이 다윈하고 똑같은 날 태어났어요. 이렇게 잘 매치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더 늙은 것 같아요? 왜요? 다 다르실 텐데 2월 12일인가 그래요.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들 수 있을까? 뭐 막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 막스는 1819년생이에요. 10살 어리죠, 다윈보다. 생각 안 날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하면 다윈이 자본론을 쓰고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막 혁명에 대해 막 꿈꾸고 이러면서 자본을 쓰면서 다윈에게 막스가 편지를 보내죠. 아시나요? 편지 보내서 맨 앞에다가 그 다윈 선생님에게 헌정한다고 이걸 쓰고 싶다고 그 편지를 보내는데 다윈이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다윈은 자기가 유물론자로 밝혀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유물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어요. 내가 진화론자 된 것도 아주 일찍이었어요, 다윈이. 근데 여기서 하나, 보통 왜 위인 전기가 이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이 단초는 있었다고 이제 막 쓰잖아요. 다윈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노트나 편지나 이게 다 남아있고 거기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자기가 그 두려움, 자기가 유물론자이며 진화론자라는 게 밝혀질까 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설이 굳어졌어요. 아주 20살 후반 때부터 이미 진화론자이며 유물론자였던 게 노트나 일기에 다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자본론을 이제 헌정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종의 기원 나온 이후에 자본론이 쓰여지는 거고, 그리고 그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이 나오는데, 뭐 참고로 1857년에 프랑스에서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을 내요. 그리고 보들레르인가 그 악의 꽃. 그게 이제 거의 현대 문학이 막 시작되는 건데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59년 같은 해 영국에서는 자조론이라는 책 있죠, 스마일스. 요즘 우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로 유명한 스스로 돕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공병호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책을 내셨던데 그런 책도 59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도 꽤 유명하죠. 그 책도 59년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조선은 1861년에
대동여지도가 딱 세상에 나와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김대건 막 순교하고 뭐 이런 그런 시기예요. 대략 세계가 이제 그런 쪽인데, 그리고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백경이라는 작품 있죠. 멜빌의 아주 굉장히 장쾌한 소설로 아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다윈보다 이제 10살 뒤에 됐고, 그리고 나올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린네라는 사람 있죠. 왜 이명법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죠. 정말 이 사람은 다윈보다 한 100년 전쯤이에요. 대충 그런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면, 그 월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종이 뭐 이렇게 이런 논문을 보냈는데, 다윈은 어쨌든 자기가 1842년에 이미 생각했던 거를 요때 20쪽인가 밖에 안 되는 짧은 스케치가 있었고, 1844년에 230쪽인가 이걸로, 요거는 연필로 막 대충 그 막 써갈긴 거고, 1844년에 230쪽짜리로 잉크로 정서를 해가지고 놔요.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윈 얘기는. 사실이 그런데, 근데 다윈은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연구를 계속해서 곧 발표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기와 거의 이론 구조가 똑같은 논문을 월레스한테 딱 받은 거예요. 그 다윈이 평생을 위대한 과학자로 남고 싶은 야심이 있었어요. 좋은 의미의 야심 같은 건데, 그래서 다윈이 이제 끝났구나.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은 월리스의 것으로 남고 자기는 자료 많이 된 사람으로 남겠구나.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그 일기나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지내던 라이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라이엘 아세요? 별로 안 유명하죠. 참 이게 인간이 이름 남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당시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다윈도 나올 수 없었을 정도로 지질하게 이제 대가였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거의 하소연을 해요. 다윈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병적일 정도로 겸손하고,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병적일 정도로 겸손하고 막 굴욕적일 정도로 겸손하고 아주 점잖고, 물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죽음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막 복잡하게 얽히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자기가 유물론자이며 진화론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가슴이 정말 엄청나게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아프고, 그때부터 이 빈맥 증상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윈의 병에 대해서도 연구가 참 많이 돼 있는데 명확한 건 없고, 아마도 이제 뭐 무슨 벌레한테 물렸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치해서 이제 그 라이엘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라이엘하고 후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윈하고 평소에 지내면서 다윈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자기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산호초에 대해서 발표하고 무슨 남미의 지질학 이런 거 발표하고, 그냥 겉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한 20, 30년을 계속 숨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냈더니, 이게 약간 스캔들이라고도, 보통 과학사의 스캔들이라고 부르는데, 라이엘하고 후커라는 사람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다윈이 그동안에 연구한 걸 우리가, 근데 다윈도 이런 사람,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도 전모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얼핏 흘리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는 몰랐죠. 그러고서 이제 다윈이 뭐 이런 걸 하소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1858년에 린네 학회라고, 이제 린네가 유명하니까 거기서 이 월레스의 논문하고, 그 다음에 다윈이 옛날에 요약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요 57년인가 미국의 어떤 학자한테 자기 아서 그레이라는 사람인데 보낸 편지, 요 세 개를 공동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해줘요. 이 월레스라는 사람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그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말레이 군도인가 어디서 아주 거의 바닥을 기면서
겨우 표본 채집해가지고 막 보내면서 먹고 산 아주 가난하게 살다간 불운으로 점철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왠지 월레스가 좀 잘 되고 다윈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못 되고 이러면 좀 역사를 보는 맛이 날 텐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고 월레스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원래 다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굉장히 착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한 1~2% 그 야심 그런 것 때문에 월레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린네 협회에서 발표하고, 물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서 다윈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서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린네 협회 무슨 회장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58년을 회고하면서 지난해에는 과학사에 뭐 그렇게 뚜렷이 남을 만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참 평범한 해였지. 이렇게 회고한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윈은 굉장히 떨고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을 못하고 사람들이 거의 졸고 있었대요. 그거 발표하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해도. 근데 그럼 뭐가 이렇게 똑같았을까 하는데 그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 아주 몇천 년 전부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창조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진화해 왔다면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이것이 이제 안 밝혀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월레스와 다윈이 똑같이 동일한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천재들이 우연히 멀리 떨어져서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지?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적분을 같이 발견했나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아주 연구 대상인데, 다윈의 생각을 이제 좀 잠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좀 봐야 되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진짜로 지루해요. 아주 평범한 단어들로 이루어졌어요. 거기 4페이지라고 밑에 돼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종회기원을 읽고서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그 종회기원 읽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야, 그러면서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정말 그런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평소에 몰랐던 사실이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 보세요.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정도 되겠죠. 보세요. 다윈의 진화론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생물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 뭐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적어도 그 일부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생물들은 환경이나 먹거리가 걔네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개체수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낳는다. 그렇죠. 같은 종래의 생물들 간에 그러므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환경에 보다 유리한 개체들은 살아남아 자신의 뛰어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자손에게 전달을 많이 못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멸종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이 선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놈은 이렇게 해주고 안 된 놈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이 오래 계속되면 불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은 결국 멸종하고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은 하나의 종으로 확립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이고 간단한 과정,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선택이 반복됨으로써 낡고 못난 종들은 멸종하고 새롭고 뛰어난 생물들은 새로운 종으로 확립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확립된 다음엔 다시 일부터 과정이 또 그 종래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중에 우리가 뭐 처음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놀랄 만한 사실이라든가 전혀 안 그런데? 라고 그런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토마스 헉슬리 같은 사람이 야, 참 이걸 왜 몰랐지 하는 것도 신기할 정도고, 그리고 이걸 그 뒤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거기 그 다음에 제가 써놨지만 이런 게 있어요. 다윈의
이야기 방식, 이야기에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쉬운 단어와 구절과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두 번 그냥 읽을 때는 지루할 정도로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모르게 돼요. 예를 들어 자연선택 같은 말이 그런데요. 유리한 형질을 가진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남는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자연스럽다라는 말하고 선택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 이 책 중에 자연스럽게 선택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다윈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이란 단어도 쉽고 셀렉션이란 단어,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 자연스러운 선택. 그러니까 자연 선택하니까 무슨 학술 용어 같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이 이 자연 속에서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이 죽는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별되는 거야. 이 말을 그냥 영어로 말한 거를 자연 선택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학술 용어 같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땐 모순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핵심은 의지에 의해서 고르는 것인데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런 의식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